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버지랑 친했다는 경찰청장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마약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남대문 경찰서장 만났습니까? 뒤 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왜 지금까지 안 나오신 거예요? 동영상 녹화하신 거 맞으세요? 양해미업 창업자의 외손자라는 황하나 씨가 이게 홍 기자님 지금 경기 남부청으로 압송되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 병원에 네. 이제 입원해 있다가 결국은 이제 뭐 본인이 휴대전화도 끄고 혹은 대포폰을 쓰고 이러면서 그 경찰 출두하지 않고 계속 피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내 체포영장도 나왔고 해서 이렇게 체포돼서 지금 경기 남부청으로 들어가는 모습 네. 보면은 지금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제 후드티까지 뭐 이제 쓰고 해서 굉장히 본인의 그 얼굴을 꽁꽁 가린 채로 그렇게 이제 체포가 됐는데 지금 취재진들이 계속 물었죠. 아빠하고 그 친구라는 베프라는 경찰청장 누구냐라든가 왜 지금 뭐 혐의 인정하냐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체포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체포를 했다는 거는 이게 긴급 체포가 되니까 48시간인가요? 그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이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보통 이제 경찰이 소환장을 보낼 때에 전화도 하고 언제 출석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화도 아예 꺼놓버린 채 안 받았기 때문에 도주에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이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이 뭐 수사를 황하나 씨에 대해서 해봐야 되겠지만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대한 사건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황하나 씨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아예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을 할 거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황하나 씨가 계속해서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을 불응했기 때문에 그렇죠. 도주 우려가 높은 거고 또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경미한 우발적인 어떤 마약 사범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고려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나 의혹들을 보게 되면 단순 투약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권하고 심지어는 뭐 마약을 공급했다라는 그런 어떤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순 투약자, 그러니까 직장이 확실한 단순 투약자, 뭐 일회 투약자다라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예. 여러 차례 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사안의 중대성까지 고려하면 아마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경찰이 막 찾고 있었는데 휴대전화 전화 안 받고 결국에는 병원에서 숨어 있었거든요. 약간 뭐 정치인들의 액션하고 비슷해요. 뭐 하다가 아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하다가 나중에는 뭐 병원에서 아픈 척하고 치료받고 있는 척하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저기는 공개돼 있고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 숨은 것은 완전히 숨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난 걸려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뭐 김치와 관련돼서 뭐 그거를 SNS에 4월 1일자로 또 올렸다라든가 네. 아니면 그동안에 한 행태를 이렇게 보면 나는 걸려도 조사도 안 받고 혐의도 없고 내가 오히려 저 대학생 조모 씨에게 뭐 3번이나 걸쳐서 이걸 마약을 줬어도 그 친구만 집행유예 받았지 나는 뭐 처벌도 안 받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잘못된 자신감이죠. 그런 것들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건데 요즘에 이제는 뭐 동영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대도 변하고 해서 네. 이제는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실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홍 기자 이 사람의 SNS 평소 그 전에는 굉장히 호화스러운 것들을 올려가지고 관심을 받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 전까지는 이제 그 모 가수의 네. 뭐 애인이자 결혼을 할 뻔하다가 안 하고 이제 그런 인물로 알려졌고 더 전으로 가면 그 SNS에 흔히 말하는 럭셔리 라이프를 굉장히 뭐 명품뿐 아니라 뭐 집을 공개하는데 광해 테라스래요. 네. 뭐 그러고 뭐 한 51평짜리 뭐 집에 뭐 혼자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거기다가 또 그 결혼을 하기로 했던 그 가수에게 예물로 준다고 본인이 공개한 그 이제 그 명품 시계가 있는데 그게 정확한 가격도 알 수 없어요. 중국 상하이 그곳에 단 한 개가 입점돼 있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국내에 뭐 한 점 들어와 있다는 그 브랜드에 비슷한 그 이제 제품이 뭐 1억 9천만 원에 팔리고 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뭐 명품 가방을 비롯해서 그냥 굉장히 돈이 많고 굉장히 직업도
불분명하면서도 주로 뭐 연예인들과 친하고 이런 사진 올리고 명품 사진 올리고 이러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본인이 이미 이제 유명했었고 또 굉장히 이제 뭐 외모도 좀 네. 거의 연예인급의 외모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결국에는 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다음은 윤지호 씨 좀 관련 소식이 계속적으로 지금 1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검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2009년도에 이제 아마 수사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검사가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지호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사님 본인이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이 윤지호 진술서를 신빙성 어렵게 상당한 고민한 수사를 집중했지만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 당시에 장자연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실명으로 나와라. 본인이 부실수사했었으면서 당장에 실명으로 인터뷰하지 왜 숨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검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당시 수사 검사가 이제 비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김남국 교수님 한번 볼게요. 당시에 검사는 A라고 했다가 B라고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윤지호 씨는 또 다르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뭐 당시 이제 윤지호 씨를 수사했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윤지호 씨한테 범인을 뭐 지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B 씨라고 지목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B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알리바이가 있어서 B 씨가 아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이제 C 씨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을 지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고 일관되지 않아서 이 윤지호 씨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윤지호 씨는 또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성추행 가해자 사진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 딱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피고인 사진이 없으니까 지목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당시 수사 검사와 이 충돌되는 어떤 그런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윤지호 씨 얘기는 그러니까는 피고인 빼고 보여주고 지목하라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렇죠. 그런 의미인가 어떻게 봐요. 할 수 있냐라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수사를 윤지호 씨 같은 경우 이제 여러 차례 받았는데 윤지호 씨 입장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지호 씨가 그때로부터 한참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많은 언론과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윤지호 씨가 두려움에 떨면서 그때 당시에 대해서 진술을 하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그 수사기관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을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수사검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청원 박사 이렇게 방송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보고 있었는데 목격자 형태로 이걸 찍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주 제가 나왔을 때 이제 뭐 전문가들의 검사에 의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업식 긴장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고 누군가로부터 이제 심리학적으로 불안과 공포는 다르거든요. 불안은 막연하게 대상이 없는데 공포는 뚜렷한 대상이 있어요. 무슨 뭐 폐쇄 공포, 뱀 공포, 대인 공포 이 앞에 그 수식어가 붙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피해적인 누군가로부터 가해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 포비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항상 노출시켜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소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자체가 굉장히 본인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저런 것들이 이제 경찰도 못 믿고 하다 보니까 대중이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중은 관심만 있을 뿐이지 지켜주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 속에 혼자 굉장히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로이킴 씨, 홍 기자 결국엔 피의자로 입건이 됐어요. 네, 피의자로 그 전환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이제 음란물, 그 불법 영상물을 그 단체 대화방에 올린 거, 다른 대화방에 공유한 거 자체가 유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포한 혐의로 입건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직 그 촬영에까지 임했는지 아니면 그 행위에까지 가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로이킴 씨가 들어와서 수사를 해야 이제 밝혀질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로이킴 씨 측에서 들어오겠다라는 입장이고 경찰도 출석 일자 조율해서 수사하겠다, 조사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김남국 선생님 오겠다고는 하지만은 만약에 안 오게 되면은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수사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제 수사로
실명으로 전환을 해서 이 수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해외에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킴 씨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고 본인이 이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받아가지고 해명할 수 있는 부분에 해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좀 조율하는 대로 귀국을 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정준영 씨 아내 그 정준영 씨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던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수사 대상이거나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만약 이제 정준영 씨만 올렸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참고인이겠지만 정준영 씨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정준영 씨처럼 여러 가지 사진을 이렇게 보냈다라고 한다면 네. 또 수사 대상으로 입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로이킴, 네. 정주정 씨하고 로이킴하고 뭐 슈퍼스타 뭐 그 오디션 같은 데서 같이 이제 듀엣으로 노래도 부르고 제가 이제 어디 방송 캡처하는 거 보니까 네가 오염시키기 전까지 나는 깨끗했다 그러니까 정준영 씨가 뭐라고 하냐면 네 스스로 오염된 거지 내가 오염시킨 게 아니다. 소리 그 공방을 하는데 로이킴이 빨리 들어오거나 아버지가 제스처를 하는 게 미안하다가 아니라 애매한 막걸리만 지금 피해보고 있거든요. 막걸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브랜드들이 많은데 막걸리 불매 운동에 들어가서 엉뚱한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 네. 빨리 아버지든 아들이든 그 주식 2% 가지고 있는 거를 매도를 하든 증여를 하든 네. 뭐 기부를 하든 해서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네. 사회적인 책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아버지가 입장을 낸 거 보면은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좀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SNS상에 서로 이제 부자 관계인 것을 여러 번 알리고 밝혔기 때문에 예. 뭐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학생들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수업에 들어가셔서 강의중 학생들한테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고 휴강하고 싶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아들이 저렇게 구설수에 올라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 힘들겠죠. 예. 학생들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당연히 수업을 해야죠. 그건 뭐 아들 문제는 아들 문제인 것이고 본인은 또 본인의 임무를 다 해야 되고 또 정년을 얼마 안 앞두고 있나 봐요. 아마 올해가 네. 마지막이고 내년에 정년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사과한 걸 보면 뭐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사과해요, 대부분. 저도 만약에 제 자식이 잘못하면 사회 앞에 제가 나서서라도 뭐 문매를 맞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로이킴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들이 저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또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 네.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마 저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막걸리 회사라는 게 로이킴 씨네가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51명의 주주가 있고 이제 지금 로이킴의 아버지가 2%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3년 전에 로이킴 씨한테 이제 증여 물려준 겁니다. 근데 이 51명이 돌아가면서 회장직을 하는데 마침 그때 방송을 타고 이럴 때 그때가 이제 아버지가 회장직을 맡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이게 로이킴네 회사가 아니니까 승리 클럽이 아니듯 로이킴 막걸리가 아니니까 제발 그러니까 불매운동 이런 걸 좀 철회해 달라는 입장인데 네. 이거를 두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보이는 누리꾼들도 있지만 또 일부 누리꾼들은 아니 언제는 로이킴 막걸리라고 하면서 홍보하고 이러더니 네. 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조금은 있지 않냐 또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